예,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첫 소환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게 될 경우 강제 구인을 하거나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 특검팀은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VIP 경로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오늘 아직 별다른 입장 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내란죄 형사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정된 증인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일 외에 이제 증인 신문만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있을 이 특검 측의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에 불출석했던 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른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일 늦은 이른 새벽에야 결국 구속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됐고 구치소로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 체력적인 부분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특검 측은 바로 다시 조사를 이어가겠다 소환 조사를 요청했고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지금 구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기소를 해야지 구속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강제 구인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면은 특검팀에서는 강제 구인이라든가 구치소 방문 조사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공수처의 그 영장 발부 그 이후에 집행이 된 이후 수사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공수처에 나가는 것도 거부를 했었고 실제로 공수처 인원들이 방문했는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측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에 모두 포함되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 측은 강제 구인 절차,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억지로라도 데려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쉽진 않죠.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네. 정말 강제력을 행사할지 여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 보이거든요. 서로 좀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1월에 구금 당시에도 사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취소 청구 등 각종 좀 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 법적으로 보자면 모두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신청한다거나 그 이후에 구속 취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구속적부심 같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점쳐지는데 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구속 취소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그런 확률적인 통계도 제시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죠. 이것을 구속적부심이 원래 인용 확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어떤 결론을 단정 내리는 거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예. 이번에는 특검 측에서 워낙 그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에 대한 또 막강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은 당연히 피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저희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지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직이기 때문에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전직과 현직일 때 모두 구속 수감되었었다라는 또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 이 전직일 때와 현직일 때의 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경호 부분입니다. 지난번 구속 당시에는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잠시 멈춰 있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호 인력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보강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구치소 인근에 있는 옆에 별도의 동에 이제 그 경호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동 시에도 이제 경호 차량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결국 이제 서울구치소 안에서부터의 모든 어떤 안전한 관리 담당은 교정 당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인력이 함께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돼서 만약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이제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네. 이때도 이렇게 호송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로 어떤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3평대에 구금이 됐었던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좀 작은 2평대의 독방에 지금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방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건 사실 교정 당국의 재량에 굉장히 좀 폭넓게 속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반 배정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3평대 독방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작은 2평대의 독방에 수용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샤워 같은 부분은 공용 이 샤워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수용자들과 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들은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무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독방에 에어컨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만, 그것도 이제 본인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작동이 되었다가 꺼졌다 하는 이 선풍기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특검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수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 과연 외환죄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럼 동의를 안 하면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장에 적시된 혐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구속영장은 이런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부가 되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대면 조사와 관련된 부분만 그렇지 특검 측은 외환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외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압수수색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환죄도 충분히 별도로 기소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 않으면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북한과 사전에 어떤 밀밑 교섭 작업이 있었고 마치 약속 대련처럼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좀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추가 기소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건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20일 안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좀 짧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특검이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보더라도요. 2차 소환조사 직후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PPT만
178장에 달했습니다. 별도로 의견서도 뭐 300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준비한 분량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전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2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서 이걸 제출하기까지 결코 긴 기간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2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리 충분한 자료 어떤 확보만 되어 있다면 기소도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검 측은 여전히 150일이라는 그 수사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 측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증거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외환 혐의 말고도 이제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란 공범들의 뭐 진술 같은 것도 바뀌기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요, 사실상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좀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더 강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그 진술과 좀 상반되는 CCTV 같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사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특검은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여기에 서명을 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폐기를 요청했다는 부분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범으로서 지금 수사성산에 올라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바뀔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원래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피고인이나 진술은 조금씩 바뀌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이전엔 적게 말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먼저 진술을 하다가 오히려 좀 말을 줄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부분은 진술이 바뀌었을 때 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일치하는지 이전의 진술이 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진술과 일치하는지 결국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진술이 변하는가 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과 진술, 확보된 물증과 맞춰봤을 때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특검 측에서는 입증해야 되고 재판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확보한 물증과 관련해서요. 지금 특검이 대통령실 CCTV에 전혀 다른 장면을 확인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물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CCTV가 모든 대화 내용 같은 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물증은 맞죠. 그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실에 몇 시에 방문을 했고 몇 시에 나왔으며 누구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자료로서는 강력한 물증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 어떤 부분을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을 함께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내가 어떤 진술들을 해올 때 몇 시쯤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고 어떤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은 미리 종이로서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CCTV에 이와 상반된 그런 시점과 어떤 자료를 교환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CCTV 자료 같은 부분이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나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 지금 CCTV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병 확보까지 하고 뭐 이렇게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겁니까?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특검 측에서 있었죠. 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는데 추가로 부를 가능성도 있고요. 전격적으로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 등 이 수사는 더 넓어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어쨌든 또 다른 특검들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방부,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숨진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명 이 VIP 경로설이라고 하죠. 이 경로설의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VIP 경로설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임성근 제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내려고 외압을 부렸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어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김태효 전 차장이 소환을 받아 피해자 신분을 조사를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든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보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사선상에서 좀 배제되었던 인물로 보이는데 이 VIP 경로설의 실체를 아는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관계, 실제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 지금 김태효 전 차장 역시도 VIP 경로설과 관련된 인물이고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소환 조사에서 결국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리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도 삼부토건이라던가 공천 개입, 집사 게이트 같은 사건들을 지금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구속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예. 일단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이 수사의 칼끝이 겨누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았다. 이런 평가는 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지금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죄 혐의점이 있는데 16개나 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집사 게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일명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모 씨가 굉장히 부실 기업을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것이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도 기존에 없었던 의혹도 최소 어떤 수사 과정에서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고요. 관련자들 특히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이 줄 소환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검찰이 앞서서 무혐의 처분했던 이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 입장을 낸 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이 코바나 콘텐츠가 2015년도부터 2016년, 2018년도를 거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전시회들을 개최를 했는데 이 전시회 개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요. 전시회를 개최하면 어떤 기업들의 후원을 그쵸. 받게 되는데 예. 여기에 굉장히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이 또 대규모로 후원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뇌물과 관련된 어떤 대가성을 띠고 어떤 청탁이 연루된
후원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종료가 되었지만 특검 측에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새롭게 인지하는 부분, 새롭게 확인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사실관계들이 서로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코바나 컨텐츠 이 그룹과 관련한 또 새로운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